네, 12월 첫 장입니다. 뭐 출발은 썩 좋지 않지만 11월 달에 우리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EBS 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 모시고 12월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네.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까? 안 불러주셔가지고 형님 목소리도 안 좋네요 오늘. 예, 우리 감기 걸리셨군요. 네. 대표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높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윤지호 대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전망 진단하기 전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12월 지수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시장 변수는 무엇을 꼽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어느새 12월입니다. 올해도 꼭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로 올해를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직접 설문을 통해 조사한 증권사 센터장들의 12월 지수와 변수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이 제시한 12월 코스피 예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낮게는 2,300선에서 출발을 해서요. 높게는 2,600포인트를 예측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400에서 2,600 사이에서의 지수 변동성을 전망했는데요. 이어서 12월 증시 리서치 센터장들이 뽑은 호악재도 살펴보시면 우선 센터장 대다수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물가 둔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정현우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한국의 수출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제조업 모멘텀을 좋게 봤고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9.19 군사 합의 파기와 남북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 추세를 주목했습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어제 열린 오펙 플러스 회의를 불협화음 시 유가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또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수주의 비용 절감과 제한적인 달러 강세를 호재로 꼽았습니다. 한편 악재로 작용할 변수들로는 대부분의 연중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짚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현우 센터장은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이승우 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세를 주목을 했고요. 노근창 센터장은 중국의 물가 지표 반등이 부진하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약화된 점을 부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12월 지수와 변수 전망 확인해봤습니다. 네, 12월 전망 함께 보셨습니다. 12월 산타랠리 기대감은 항상 있어 왔죠. 근데 이제 10월에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11월은 이제 가격이 싸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뭐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연말 랠리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12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12월은 내년을 고민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많은 센터장님들 의견을 보고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연말 소비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건조한 경기 상황, 견고한 경기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마저도 이제 막 변하면 정말 아름다운 12월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좀만 들여다보자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러면 소비는 느는데 신용카드 연체율이 미국이 올라오고 있고요. 카드 이자도 굉장히 높아졌죠, 대출 이자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에도 좋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좋아지는 걸 미리 앞서 반영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뒤에 강조드리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내년의 실적 기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땡겨서 우리가 좀 11월에 반영을 했다면 12월에 그만큼 시장이 뜨거운 산타랠리가 돌아올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주가라는 게 항상 올랐을 때가 가장 악재가 되는 거고 떨어졌을 때가 가장 호재가 되는 건데요. 자, 앞서 잠깐 언급됐었는데 연말에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 이게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라 이제 12월 시장 우리 시장을 흔들 만한 변수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걸 꼽으십니까? 그럼 아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게다가 배당 정책 변화도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도 10억이 아니라 좀 더 높아진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반영해 왔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다 미리 반영돼 있는 측면이 미리 다 반영된 건 아니겠지만 위를 크게 열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 돼줄 거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제일 고민스럽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 던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랠리 기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의 금리 상승이 멈추고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을까? 지금 이미 시장 금리가 4%대에 머무른다면 사실 우리가 대출 받아도 시장 금리 그 정도면 우리 대출 금리는 거의
6%, 7%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갖다가 연장할 때 금리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PF부터 모든 금리에 관해서 우리가 기존 관행으로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연말 연초 지나고 나면 오히려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여러 경제주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상황. 그게 대표적인 게 소비거든요. 예. 소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새 위축되고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대출 이자 플러스 여러 가지 비용들의 부담을 느끼는 거겠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결국 네. 이제 고금리 고온에 오른 금리 상태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네.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대표님 내년 전망을 보니까 의심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내년 아주 전망은 아니고요. 그냥 예. 제가 어디 그 뭐 기고문 쓰는 게 있는데 아, 예. 거기에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의심의 시간이란 말이 딱 그냥 눈길을 끌던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올해 큰 고비 넘겼으니까 내년에는 경기도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되고 물가는 안정되고 당연히 기업 실적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이걸 전제로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기대값이 높았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의심을 뭐가 있냐 풀어오면 금리도 해당됩니다. 예. 오늘 내일은 새벽이면은 파월이 아마 무슨 얘기할지가 또 나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난 언제였죠? 우리 파월이 9월 인터뷰에서도 또 1970년대, 80년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쩌면 그때 인플레이션 제어를 조기에 멈췄기 때문에 다시 잘 통제가 안 되는 70년대 내내 인플레이션 오판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감안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급격히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미지근한 경기라면 금리는 상당히 높게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제로금리 때처럼 돌아갈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예. 또 이러한 고금리가 상당히 우리 각 경제 주체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국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익이 엄청 좋아진다.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참 네.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했다 그러지만 7월 달 이후에 이제 뭐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리려면은 빨라야 5월이고 아니면 하반기 뭐 전망도 있어요. 그럼 결국 한 최소 1년 정도를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가 또 만족할 만큼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죠. 예. 근데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때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1970년대의 기준금리와 그 S&P 500 지수입니다. 보여드리면 예. 그 금리가 상당 기간 고공권에 유지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의미 있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 뭐 다음 그림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다음 그림에 보면 미국의 또 국채 규모가 있는데 70년대 금리가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거거든요.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70년대 보면은 굉장히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이 셌던 시기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전쟁 비용도 있었고 이 그림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국 재정 적자가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됐는데 알다시피 요즘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삼고 있는 게 국채 입찰만 되면 다들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게 이러한 소위 미국의 국채 발행이 과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또 감안한다면 결국 금리가 과거처럼 우리가 2000년대 증시가 강한 랠리가 나왔던 거는 위기 이후에도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인데 그러한 소위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 내지 시장 금리가 안정화될 여지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네. 얘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과거의 오판이 결국 경제를 더 나쁘게 했고 이게 네. 무슨 샤워실의 바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제가 몇 가지 뭐 파월 발언들 몇 가지 가져왔는데 아마 강하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에 우리가 가장 연준 사상 가장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불렸던 아서번즈가 그 당시에 있었고 예. 우리가 항상 연준 의장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폴 보커는 80년대에 있었고 예. 이 둘의 차이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정책을 썼냐의 여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연준의 스탠스가 강하게 뭐 완화 쪽으로 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고 있고요. 그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뭐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당 기간 우리가 과거와 다른 소위 금리 레벨에 유지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단점인 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부동산 아닐까요? 예.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를 보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 때문에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부채에 대한 고민인데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자산 시장이 한국 증시든지 한국 부동산이 강하게 부채 증가를 기반으로 올라서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미국 금리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로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빚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빚을 내서 빚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죠. 미국 정부처럼. 근데 우리 가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 가계부채도 증시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뭐 세미나 같은 데 항상 교육할 때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한국 주식 투자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면 예. 부동산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이 왜 그런 말 하냐 하시는데 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오랫동안 보는 그림인데 저희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증가율과 주식시장 부동산, 서울시장 아파트 가격 이 다른 그림인데요. 이게 네. 그림이 아니라 그 코스피와 민간 부채 상관도를 그려준 건데 예, 뭐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말로 설명해 주시죠. 결국 그 부채가 이 그림이 아니라 그 코스피와 민간 부채 상관도를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 예.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인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결국 민간 부채 증가율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상단을 열지 못했어요. 예. 결국 부채를 늘리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는 시기가 왔어야지만 상단이 열렸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상황은 민간 부채 증가율이 5년 전 대비를 보고 있는데 거의 정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림이 나왔네요. 보시면 A 구간, B 구간 모두 정점이 나오면 아래 파란색 선이 정점이 예. 나오고 나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냐?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박스피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 폭락한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부채가 조정되는 시기 동안은 부동산도 굉장히 쉬고 주식시장도 쉬는데 특히 먼저 부동산이 치고 올라가고 난 뒤에 주식시장이 따라가는 경향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올라설 건지 그것부터 좀 질문을 해보신다면 예.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닐까요, 내년에? 그렇게 본다면 상단을 크게 열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결국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가 너무 높잖아요, 가계 부채가. 예. 그림만 보면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뭐 미국은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난 뒤에는 굉장히 안정화됐고요. 뭐 전 세계도 안정화돼 있는데 한국만 저 검은색 선인데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은 어떨까요? 민간 부채를 갖다가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까요? 그렇죠. 그건 바보가 아니라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 빠르게 그렇죠. 된다면은 저 부담이 좀 덜할 텐데 네. 성장은 정체되면서 부채만 늘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높아지고. 그렇죠. 근데 저만큼 이제 가게는 어떨까요? 저 이자를 내야 되니 소비가 줄 것이고 기업도 부채에 대한 고민에 빠질 것이고 부동산도 결국 부채가 해소되기 전까지 크게 오르기 힘들다면 사실 우리는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 국면에서 미국 증시 좋고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국 증시가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상단을 크게 열 수 있는 소위 2,900, 800 가는 국면은 아직은 좀 너무 지나친 낙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너무 좀 낙관적인 어떤 호재만 살펴보면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지금 한번 윤지호 대표님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12월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런 달이었고 또 산타레일리를 앞두고 전망이 엇갈리는데 결국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이정빈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뭐 국내 증시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졌지만은 4분기 실적이 약간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4분기 기업 네. 실적 전망치 어떻습니까? 예, 2023년 4분기 실적은 현재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23년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7.6조 원, 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 49% 증액이 예상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 이거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예, 현재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SK 하이닉스, 금호타이어, 포스코 퓨처엠, 하이브, W게임즈 등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엔터미디어나 게임주가 많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퀀트로 바라본 12월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실적 대비 지금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는 크게 이 주가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당 선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광 변경이 없는 종목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에 주목하는 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섹터는 은행과 자동차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12월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정빈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분기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2월에는 배당 수익률을 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꼽은 12월 유망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 전해 주시죠. 지수와 변수에 이어서 증권사 센터장들이 선별한 12월 유망 섹터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들을 주목했는데요. 우선 정현우 대신증권 센터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인터넷 섹터를 주목했습니다. 업황과 수출 개선 그리고 12월 선행 EPS 상승이 섹터 상승에 힘을 보탤 거라고 분석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기 가격 메리트와 숏 커버링 수급으로 2차 전지를 유망하다고 분석한 점도 특징적이고요. 한편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테크와 조선, 화학과 헬스케어 업종을 실적 반전이 전망되는 이 섹터들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을 유망 섹터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반도체와 로봇 섹터를 짚었고요. 올해 소외됐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적 사이클을 타는 이 시크릿걸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비용 절감과 함께 재고 관리 효율성이 높은 내수주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음식료와 화학, 헬스케어 섹터를 유망 섹터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리서치 센터장들이 뽑은 12월 유망 섹터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증시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 상향 종목 또 유망 섹터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12월과 내년 상반기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과연 우리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한 걸 보다 보면 한국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아까 반도체도 얘기하고 자동차도 얘기했지만 결국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랬을 때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OECD, G20 선행지수가 있는데 저희 당사 리서치 제 의견이 아니라 의견을 따르면 아마도 이번 11월 지표가 12월 6일 날 나오는데 아마 그 100일 정도에서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본인 보다시피 과거에도 OECD 선행지수가 100일정 정도에서 정점이 나오고 난 뒤에는 코스피 조정이 거의 예외 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과연 OECD G20 선행지수가 정점이 나올 거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OECD 선행지수라는 게 결국 각 나라들의 선행지수가 전체 경기가 어떠냐를 보는 건데 그다음에 나라 하나하나의 경기들이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냐 이렇게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OECD 확산지수인데 어렵게 생각되시겠지만 논리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문제는 확산지수가 이번에 너무 빨리 꺾였습니다. 확산지수의 어떤 시차를 고려한다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올 12월 6일 확인되는 100일 정도에서 정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마 그거의 최종적인 꺾인 거 확인되는 거는 1월 초에 확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이러한 소위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기업이 좋아진다는 글로벌 경기에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어떤 경기의 정점 이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아까도 이제 산타랠리 미국의 뭐 소비를 얘기하는데 참고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요새 신용카드 이자가 22.7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미국인들이 소비를 굉장히 과하게 해왔는데 소비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미국 소비가 많이 꺾이는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소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매우 높은데 사실 미국 현대 기아차의 견조한 수출은 중국도 아닌 미국 덕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자동차 수요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 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도 그렇고 어쩌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도 물론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높지만 기존 사이클로 본다면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그렇지만 좀 꺾이지만 중국이 좋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의 가처분 소득과 가계 부채입니다. 상당히 이미 정점 수준에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 특징적인 게 뭐 관군제가 열리고 뭐 그래도 중국의 소비가 예전 같지가 않죠. 우리가 하반기에 원래 한국은행 전망에서 기대했던 거는 하반기가 되면 리오프닝 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수출이 좋아질 것이다 예측했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다음 그림인데요. 중국이 수입을 늘려도 한국 수입을 안 늘립니다. 이게 대략 2018년 이후부터인데 제가 이런 그림은 참 최근에 와서 점점 심해져가지고 아니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네요, 양상이. 특히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수입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한국 수입은 안 늡니다. 뭐 이거를 하나하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거의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가 좋아야 되고 중국에서 우리 수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너무 드러난 데이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이익 레벨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싸긴 싸져 있는데 이렇게 뭐 좋아진 그 소위 실적 전반적으로 감안해도 ROE가 8%대 중반밖에 안 돼요. ROE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늘어난 자본에 비해서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ROE가 레벨이 계속 내려오니까 사실 여기 PBR로 0.8배에 근접하니까 반등은 나왔지만 뭐 한 배로 가기에는 ROE가 너무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뭐 좋게 봐야 박스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적절한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좀 쉬었다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는 뭐 우리나라 특히 수출은 뭐 글로벌 경기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한 나라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만 들여다보고 또는 중국만 들여다보고 했는데 글로벌 전체로 들여다봤을 때 사실 미국은 뭐 견조하게 가는데 우리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특히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가 기대만큼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뭐 10월 수출 지표 개선되고 11월도 수출 뭐 플러스 났다 그러지만은 산업 생산이 부진한 거 또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 결국 이제 수출이든 경기든 세계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 실적에 반영된 소위 수출 증가율은 한 12% 정도 나와야지 현재 매출 증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좋게 봐야 7% 8%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량으로 봤을 때는 워낙 큰 폭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네. 반도체가 작년 올해 아주 뭐 속된 말로 죽을 쓰다가 내년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20조 원 정도 이익을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가 있고 또한 유틸리티 쪽 실적이 있겠죠. 그 흑자로 다 돌 것이다. 근데 이제 반도체로 말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AI로 인한 신규 디바이스로 인한 기대가 반영된다. 시장의 기대대로. 그럼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사실 너무 실적을 앞당겨서 주가가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은 경우에 시장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반도체 역시도 글로벌 경기가 매우 연동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때는 사실 반도체 실적 개선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들이 컸습니다. 뭐 중국 광군절도 있었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뭐 전체적으로 소비가 급성장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소비가 있긴 있는데 네. 확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어나지도 않는 이런 상태. 이거 소비 어디로 간 겁니까 그냥?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지금까지 미국의 소비가 강했던 거는 정부가 재정을 굉장히 풀어서 돈도 줬었고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다 소멸 돼가지고 이제 다 썼다는 어떤 걸 또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학자금 대출도 예. 다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끝났고 예. 한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도 자영업자 대출도 유예해 주던 게 끝나고 끝날 거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호주머니가 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가 매우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 현재 258조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2021년에 시장이 매우 좋았을 때 최종이 한 210조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기대 수준은 너무 높은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증시가 왜 안 좋았냐면 작년 11월쯤에 올해 한 230조 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160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이 그림은 아닌데 하여튼 맨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 그림인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228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서 감입폭이 어느 정도일까가 어쩌면 시장에 어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인가요? 예. 이 그림은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이고요. 연간 영업이익 그림이 있는데 하여튼 예. 예, 연간 영업이 막 네, 맞습니다. 예, 나오죠. 보시면은 최근 2024년 값이 매우 높죠. 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그림 갖고 말씀드리려고 온 건데 과연 2021년보다 지금 현재 기업이 여건이 좋은 건지 그리고 뭐 역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년에 거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면 한 190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대 수준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과연 주식시장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기대와 실적 사이에서 괴리가 줄어야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덜 흔들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년 시장은 그냥 박스피로 봅니다. 위로 넘어서기에는 현재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도 높고 주가도 그 기대를 이미 앞서 한 11월서부터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전체를 놓고 본다면 결국 관건은 인플레 진정이 아니라 실적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간다 합니다. 높아진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기업 내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년 증시 핵심은 매크로 장세가 아니라 바텀업 장세가 되는데 그거는 결국 성장률과 금리 비교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슷한 장세가 언제 있었냐면 방금 전 그림에서 2012년, 13년, 14년은 계속 전년도 기대했던 숫자보다 쇼크가 나온 해였어요. 시장 전체는 박스에 갇혀 있었지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될까요? 그렇게 시장 전체는 부진하더라도 예. 뭔가 좀 딱 돋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 사실 요새 이게 연대 와서 종목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뭐 건 사실 섹터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그렇죠 반도체에 해당되겠죠. 반도체가 다 뭐 삼성전자만 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가 됐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신규 상품 나오니까 그 검사하는 곳들도 필요합니다. 소켓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도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알다시피 최근에 좀 테마주라고 평가절하긴 하지만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예. 것들도 반영되는 이유는 성장이라는 변수가 금리 이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의 축은 뭐 오늘 저도 목소리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게 있어서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관화 장세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10월서부터 시장의 변화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올해 내내 기관이 사는 종목이 잘 안 됐었는데 10월 이후에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나옵니다. 낙폭과대 중에서도 나오고 상대적 밸류가 싼 것에서도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굉장히 좀 흐름을 타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게 역설적으로 지수는 박스피의 가치지만 종목별로 상당히 선방하는 섹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거 뒤돌아보면 거의 다 실적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우리 시장에 약간 박스에 갇힌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2,300까지 갔다가 뭐 지금 2,500 넘어가면서 지지부진해지고 뭐 이런 양상인데 그 올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네. 2차 전지를 가진 분과 가지지 못한 분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미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제한된 자금을 갖고 또 굉장히 성장이 희소화된 시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이 희소화되면 더 성장에 몰리게 됩니다. 네. 그러한 양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높고요. 사실 그게 꼭 2차 전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종목별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얼마 전에 보면 라면 업체가 갑자기 확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반복되는 게 결국 같은 동일 업종 내에서도 CJ일 제일제당은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라면 쪽에서 미국의 성장성이 가져왔던 농심은 올라갔듯이 개별 기업들의 성장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장세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유망 섹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망 섹터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이상의 성장성을 가진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상당히 차별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반도체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진짜 좋은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반도체를 좋아해서 주를 샀는데 하이스를 7, 8만 원대 샀던 사람은 해피하겠지만 네. 삼성전자를 60만 원대 후반에 샀던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겠죠. 이 시장에 극명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좋다 얘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장에 관련된 또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거든요. 이러한 소위 성장의 차별화에 나온 종목들 선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수익률을 결정짓는 변수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스핏 속에서 우리가 또 유망 섹터도 찾고 유망 종목도 찾아야 되는데 꼭 체크해야 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으려는지 그거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이제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오늘 좀 죄송스럽네 계속. 근데 이제 결국 가장 핵심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올해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만 좋아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박스피 장세라는 거는 계속해서 순환되는 성격이 강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실적 중에서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산업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갑자기 뭐 CJ ENM 같은 것도 올라오고 네, 막 이런 갑자기 것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 종목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스타일이 나오거나 턴어라운드 하려면 뭐 산업이 좋아지거나 비용을 구조 조정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결국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기업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뭐 장비를 쓰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어떤 지금 상황에서 기대되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스프레드가 남는 경우죠. 그 음식료에도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소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비용을 안정화되거나 성장이 나오거나 이런 쪽을 국한해서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찾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종목이 정말 그런 그 스프레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거 찾으려면 뭐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편했으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렸던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익이 되게 높아져 있던 것들은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익이 높아진 것들은 그냥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기업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처럼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자꾸 쉽게 예를 드리는 게 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또 이것도 리노공업 같은 회사를 최근에 막 좋아졌던 이유가 그러한 소위 새로운 신규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단자 같은 기업도 전장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됐던 기업이고 잘 들여다 보시면 그러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나온 걸 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분야에서 좀 더 특이한 차별적 우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만이 실적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 시장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내년 시장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누가 뭐래도 금리 레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될 것은 수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급격히 내려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완만한 어떤 하락 예. 정도 보는 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금리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레벨로 내려와서 우리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도 그러한 부동산부터 해서 다들 좀 대출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은 거는 금리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게 결국 그러한 기대감이 내년 시장의 기대가 높은 거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기업 실적이 나올 거란 기대인데 사실 오늘 뭐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녹록지는 않다.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가 매크로를 얘기하는 시간으로 왔지만 연준이 무엇을 했고 이런 의견보다는 내년 철저하게 기업별로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답해들 하시는 게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자꾸 이걸 물어보시는데 예. 아까 힌트를 드리는 거는 결국 코스트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기업들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매출이 이거와 상관없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AI 관련된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식의 좀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12월 내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 참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앤홀드가 적절한 장은 아까 말했지만 추세적으로 시장이 오를 때가 좁습니다. 현재 시장의 특징은 그냥 어쩌면 트레이딩 바이 정도. 야. 주가가 좀 급락하면 작년 10월처럼 급락하면 또 한번 사보는 거고 또 최근처럼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질 때가 오면 좀 줄이고 결국 시장은 좀 사고 파는 전략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지만 박스권에서는 그나마 한국 증시는 올라오고 상당히 긴 박스권이 유지되는 특징이 예. 있어요. 미국 증시가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만 한국 증시는 한번 올라오고 나면 2000년대 오르고 나면 상장기간 박스권 있다가 또 오르고 박스권. 저는 2, 3년에 박스권이 시작됐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을 바앤홀드만으로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어렵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래서 국장은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자 만약 이런 조언을 구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우리 시장 한번 키워드로 한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순환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쌀 때 사는 거 맞는데 박스권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쌀 때만 사면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탈 수가 있어요. 예. 한국 증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결국 부채를 넣을 수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 바라볼 때 박스피라는 흐름이 사실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매우 자주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는 2000년대 올라오고 나면 박스권, 우리 80년대에도 한번 올라온 뒤에 거의 1000포인트 못 넘어가는 박스권이 상당히 그렇죠. 유지되다가 올라왔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결국은 또 박스권 유지되다가 코로나 때 한번 확 올라온 거죠. 3000을 갔었죠. 상당 기간 3000이 안 넘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마도 시장을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로 시장을 보는 게 기대와 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 그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스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나는 것이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의미가 많이 시대별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가장 디스카운트 요인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좀 목소리 때 죄송한데 계속 말씀드리면 ROE가 낮다는 거죠. ROE가 낮은 이유는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진 건데 그걸 높이려면 주주 정책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한국 주식은 계속해서 ROE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0%대에서 9%, 8%, 이제 8%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 ROE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주주 가치를 상당히 강화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야겠죠. 그게 아직은 좀 요원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12월 첫날 희망을 뭐 던지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